그냥 "미안하다." 그 그 한마디에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이 평생의 꿈이자 수건 사업이라고 공언해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죠. 프랑켄슈타인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공개 전에 극장 상영으로 보고 왔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아는 1931년 클래식 작품이나 1994년 작과는 당연히 다른 작품이고요. 오직 기르모 델 토로 감독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쉐이프 오브 워터가 마치 물처럼 유연하고 따뜻하게 흘러가면서 관객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감동을 줬다면은 이번 프랑켄슈타인은 압도적인 미장센과 묵직한 주제의식으로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다가도 마지막에는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영화 공개 초기에 화려한 비주얼이 오히려 서사의 호흡을 압박한다거나 서사적 밀도보다 감정의 장식이 앞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감독이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담아왔었던 그 방대한 메시지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응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개봉 전부터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잖아요. 델토로 감독이 10대 때부터 꿈꿔왔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실제로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바로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였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제작 과정도 대단한데요. 감독이 수작업을 고집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다 CG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델토로 감독은 디지털도 AI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직접 페인팅하고 건축하고 망치질하는 옛날 방식의 장인 정신을 원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대한 성과 연구실 세트를 다 지었고 피조물의 특수 분장도 전부 수작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제이콥 옐로디가 매일 몇 시간씩 분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힌 오스카 아이작이 연기한 천재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제이콥 옐로디가 연기한 이 피조물이 정작 세상에 나온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결국 피조물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피조물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녔지만 세상으로부터 괴물이라고 불리면서 버림받은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하고 버린 아버지 빅터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안고 빅터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작 소설의 부제부터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이죠.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신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한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빅터 역시 신의 영역인 생명의 창조를 훔쳐서 인간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델토로 감독은 원작 소설이 쓰인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의 시각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제를 심화시켜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화의 작업 코드명이 탕자 아버지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방탕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죠.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아버지에게서 상처받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되어서 그 상처를 되물림하는 깨진 가족의 전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의 오만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창조가 아닌 양육의 책임을 묻는 감독 본인의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빅터는 피조물을 만드는 것, 즉 출산에만 집착했지 그 이후에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의 성취감과 명예만 생각했을 뿐 그 생명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고통을 겪을지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슬프게 다가왔는데요. 이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에게 따뜻한 애정을 주지 못했고 빅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빅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죠. 결국 이 영화는 상처받은 아버지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세대 간 폭력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감독의 개인사가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는데요. 델토로 감독 본인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젊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은 아들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겠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감독 자신의 고백이자 아버지에 대한 이해이자 동시에 자식에 대한 사죄인 셈입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지점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감정선입니다. 먼저 엘리자베스의 감정선인데요. 미아고스 배우가 연기했죠. 근데 보면서 피조물이랑 갑자기 저렇게 연민을 느끼는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라면서 당황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 지점에서 고개를 좀 갸웃하긴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피조물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조물에게 연민을 느끼고 심지어 그를 도와주려고까지 하잖아요. 저도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흐름에 따라가긴 했는데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아니 뭘 언제 봤다고 저렇게까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감독이 엘리자베스를 어떤 인물로 설정해야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은 엘리자베스를 빅터와 정반대되는 인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감과 연민을 지닌 인물로 설정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빅터와는 달리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물이고 세상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 안에서도 순수함과 슬픔을 볼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인물로 설정이 된 거죠. 이건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수중 괴물과 교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외로운 존재들끼리 알아보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다만 쉐이프 오브 워터와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을 충분히 쌓아 올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 연민의 근거가 부족하게 다가오면서 갑자기?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피조물이 엘리자베스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인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피조물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설정상으로는 알겠는데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 바로 이 피조물이 빅터를 용서하는 그 감정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원작과는 차별화되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불완전함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쇠사슬로 묶고 불태우려고 했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버지의 사과와 죽음 앞에서 마침내 용서라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감독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학대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인 거죠.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은 그 악순환은 영원히 끝나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서만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용서가 실행되는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게 문제더라고요. 빅터는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미안하다 하고 죽어버리는데, 아니 피조물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관객들은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버리는 게 정말 뜬금없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 감독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용서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인 거고 때로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용서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이 피조물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갑자기 용서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 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대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감독이 제시한 방법이 이 사죄와 용서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다소 아쉬웠다라는 게 솔직한 제 감상입니다. 자,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상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얼음에 묶인 배와 선장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북극의 얼음바다에 갇힌 배에서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이 설정이 정말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음에 묶인 배는 빅터의 복수심이자 광기에 사로잡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빅터는 피조물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태가 얼음바다에 갇힌 배로 시각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요. 선장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항해를 강행하려고 하죠. 선장은 목적지, 즉 명예와 야망만 보고 선원들, 즉 인간성을 희생시키려 했던 또 다른 빅터입니다.
선장은 빅터와 피조물의 끔찍한 사연, 맹목적인 야망이 낳은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목적지가 아닌 선원을 선택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죠. 그리고 영화의 엔딩에서 피조물이 배를 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피조물이 빅터를 용서한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였습니다. 피조물은 자신과 빅터가 갇혀 있었던 복수의 순환, 즉 이 얼음에서 벗어나서 선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거는 일종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괴물 취급했던 세상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피조물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빅터도 선장도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선택을 피조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느질과 봉합의 이미지도 반복이 되는데요. 피조물은 여러 시체의 부분들을 꿰맨 존재죠. 그 봉합선이 피조물의 몸을 가로지릅니다. 이건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표시가 아니라 상처의 흔적이기도 하죠. 여기서 잠시 피조물이 겪은 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조물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공포와 혐오뿐이었죠. 이 과정에서 피조물은 인간 사회를 관찰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가 인간적이 될수록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절망도 함께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감성을 가졌지만 외모 때문에 영원히 인간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절망이 결국 빅터를 향한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이 고딕 호러의 미학이 피조물의 고독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감독은 전작들을 통해서 늘 사회의 편견 속에 숨겨진 괴물을 주인공 삼아서 괴물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은유라고 말해왔죠. 이 영화는 단순히 불쌍한 괴물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괴물을 탄생시킨 창조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궁극적으로는 용서라는 주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 모든 이야기를 고딕 호러의 미학으로 풀어냅니다. 음울하고 어두운 색감,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존재하는 피조물, 이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이 피조물의 내면적인 고독과 슬픔을 표현해내더라고요.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디지털도 AI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고집이 스크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빅터가 피조물을 만들 때도 직접 손으로, 직접 바느질로 만들잖아요. 이 손으로 만드는 과정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델토로 감독이 수십 년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직접 스케치하고 세트를 디자인하고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고딕 호러의 장엄함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피조물의 고독과 슬픔을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배우들의 열연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오스카 아이작은 광기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빅터를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제이콥 일로디는 순수함과 분노를 오가는 피조물의 복잡한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오스카 아이작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빅터라는 인물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결국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오스카 아이작은 빅터의 그런 복잡한 내면을 정말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미아고스 배우도 정말 좋았는데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단순한 그냥 여주인공에 그치지 않고 이 영화에서 공감과 연민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는데 이 미아고스의 연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북극의 얼음 위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피조물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괴물이라는 낙인에 갇혀 살았던 피조물이 마침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인 거죠.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델토로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흉측한 외모를 가진 피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피조물을 만들고 버린 빅터였을까요? 아니면 피조물을 괴물 취급하면서 돌팔매질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괴물은 외모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정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괴물 같은 건 인간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 영화를 해석해 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가 200년 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곧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거는 빅터가 피조물을 만드는 것과 지금 우리 시대가 AI를 만드는 것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AI를 만들어서 창조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 AI가 실제로 세상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빅터가 피조물을 만든 후 책임을 회피한 것처럼 우리도 AI를 만든 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 다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괴물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평범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배척해버리죠. 그래서 이 영화가 2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다름을 두려워하고 우리와 다른 존재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아쉬웠던 점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선이 좀 아쉬웠고 긴 러닝타임 때문에 호흡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공포나 스릴러를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 튀기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에 집중하는 작품이라서 단순히 그냥 괴물 나오는 영화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본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의 미장센과 철학을 사랑하시는 팬분 그리고 괴물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드라마를 선호하시는 관객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판의 미로나 쉐이프 오브 워터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기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최고작은 아닐지 몰라도 야심차고 묵직한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관객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괴물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장의 슬픈 고백은 여운을 남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괴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빅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조물일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고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